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도시복지평가만 10년을 해온 전문가가 서울 한복판 횡단보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잠시 후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네요. 이 나라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유럽 각국의 도시 행정가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일부 도시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바뀔 수 있을까라는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한국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도시 포용성 평가위원으로 일하는 안네 슐츠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공공 시스템과 복지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겐 나름의 경험과 눈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도시를 평가해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곳으로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의 서울이죠. 사실 한국은 제게 꽤 낯선 나라였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차갑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독일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컸습니다. 우리의 배려 문화는 기술과 시설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닿아 있다고 믿었거든요. 출장을 앞두고 베를린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알겠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전 의문이 듭니다. 제 발언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죠. 그러나 동료들은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상사는 열린 마음으로 평가해 오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저 의무적인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큰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밝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이현주라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내 슐츠 위원님. 서울은 처음이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어서 쉬셔야겠네요. 이현주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공항 리무진에 오르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정돈된 도로와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죠. 빌딩과 도로가 깨끗하고 체계적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현주 씨, 서울이 정말 기술만큼이나 사람 중심의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이현주는 잠시 생각하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울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기술이 앞선 도시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차가웠거든요. 벽처럼 높은 빌딩 사이에서 사람들은 서로 더 멀어지죠. 정말 서울은 다를까요?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서 이현주와 서울 출장 일정표를 점검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서울 시내 평가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첫날 일정은 도심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 인프라 관찰이었어요.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 유럽이 자랑하는 도시들보다 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번화한 도시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날 아침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와 이현주는 종로구 한복판으로 이동했어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걷고 있었죠.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높은 빌딩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침 러시아워였지만 예상과 달리 도시는 질서정연했습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경험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현주가 말했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호등 옆 작은 기둥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음성이 단순히 건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도 좋습니다라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이건 특별한 횡단보도인가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울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이래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인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시선이 발밑으로 향했어요.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노란색 점자블록이 도로 양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신호등 기둥 아래에는 작은 진동 버튼도 있었죠.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 신호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모든 횡단보도마다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물었더니 이현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시내 대부분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현주는 제 손을 이끌어 횡단보도 근처의 작은 기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점자로 된 지도가 있었어요. 주변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촉각 지도였죠. 이건 유럽에서도 흔치 않은데요. 제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이현주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시각장애인분들도 도시를 자유롭게 탐험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 점자 지도는 현재 위치에서 주요 건물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저는 잠시 그 지도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세심한 디자인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우리 베를린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시스템은 아니었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며 다시 한번 그 안내음이 들렸습니다. 신호가 곧 바뀝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쁜 도시에서 누군가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배려인지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제 눈에 띈 것은 빨간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이었는데 놀랍게도 신호등이 몇 초 더 녹색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신호가 연장된 건가요? 궁금해서 물었죠. 이현주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카메라가 노약자나 장애인이 건너는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해줘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필요를 미리 생각하고 그 필요에 맞게 설계된 따뜻한 시스템이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이현주가 가리킨 건 손잡이에 새겨진 점자였어요. 이 점자는 몇 번 출구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인지 알려줍니다. 저는 말없이 그 손잡이를 쓸어보았어요. 작은 점자 하나가 누군가에겐 길을 찾는 등대 같은 존재겠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파란 선이 있었어요. 이현주의 설명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선이었죠.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까지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 정도까지 배려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놀람도 잠시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지하철역 바로 앞에 큰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었어요. 이현주가 설명하길 그것은 스마트시티 가이드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현주가 제안했어요.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자 여러 언어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어를 선택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메뉴가 독일어로 표시되었죠. 와, 독일어까지 지원하다니. 15개 언어를 지원해요. 관광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요. 지도에서 남대문 시장을 찾아 클릭하자 상세 정보와 함께 AR 내비게이션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증강현실 안내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실시간 거리 위에 화살표가 표시되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휴대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해볼까요? 이현주의 도움으로 앱을 설치한 뒤 우리는 AR 내비게이션을 따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있자 화면 속 거리에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었어요. 건물 이름, 역사적 배경, 심지어 메뉴판 번역까지 가능했죠. 이 앱은 여행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현주가 설명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음성 안내 대신 시각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은 촉각과 음성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그림 설명도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도착해서 분주한 상인들과 다양한 물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간판과 메뉴를 번역해 주었어요.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전통차를 주문했을 때 제 서툰 한국어에도 상인은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해 주셨죠. 사실 놀라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차를 마시며 이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예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자나 장애인, 노인 모두가 같은 도시의 구성원이니까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살 권리가 있죠. 시장을 돌아보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역 입구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에 이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안내가 나왔어요. 지금 4호선 열차 운행이 일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회 경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우회 경로를 제안해 주었어요. 이 정도 서비스라면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서울을 탐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건너편에 서 있는 외국인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지도를 보며 무언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곧 한 영무원이 다가가 영어로 안내를 시작했죠. 부족한 영어였지만 진심을 담은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이현주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된 도시라니. 제가 알던 빠르기만 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울의 둘째 날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거라고 예보했죠. 호텔 로비에서 이현주를 만났을 때 그녀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버스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많이 춥네요. 더 두꺼운 옷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코트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어요. 베를린의 추위와는 다른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였죠. 이 정도 날씨면 거리에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일상을 이어가요. 다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두꺼운 옷을 껴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특이한 모양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과는 달랐어요. 마치 작은 방처럼 생겼죠. 이건 스마트 쉘터라고 해요.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 또는 비가 올 때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공간이죠. 이현주가 설명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바깥의 칼바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죠. 더 놀라운 건 바닥과 벤치에서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현주가 벤치를 가리켰어요. 온열 시트예요.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엉덩이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감탄했어요.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모든 정류장이 이런가요?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점점 늘리고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죠. 그때 제 시선이 정류장 구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갔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지친 얼굴로 보아 노숙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그저 다른 시민들처럼 온열 벤치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주가 제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기다림조차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상관없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다림도 여기서는 보호받는구나. 독일에서라면 노숙인이 공공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류장 한쪽 벽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와 날씨, 뉴스, 그리고 주변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손을 뻗어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언어 옵션이 나타났어요. 영어를 선택하자 모든 정보가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네요. 감탄했어요. 네, 12개 언어를 지원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고 아랍어, 힌디어, 스페인어도 있죠. 정류장 천장에서는 희미한 따뜻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태양열로 충전되는 친환경 발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센서가 있었죠. 저건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정류장 내 공기청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류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작은 도서 대여함, USB 충전 포트, 심지어 비상벨까지 있었습니다. 누군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누르면 곧바로 경찰이나 구급대가 출동한다고 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완벽하게 정차하자 자동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버스와 정류장 사이에 틈이 거의 없었죠.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탈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버스 바닥과 정류장 높이를 일치시켰죠. 이현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야. 누군가의 삶을 더 편하게,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쉼터야.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 노숙 여성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온열 벤치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죠. 그 모습에서 왜인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평일 아침 러시아워의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고 있었죠.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분은 혼자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주는 미소 지으며 지켜보세요라고 말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자동으로 버스 바닥이 낮아지고 경사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인 바닥과 경사로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겼어요. 휠체어가 그 틈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버스 운전기사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휠체어를 살짝 들어 경사로에 올려주었어요. 휠체어가 버스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자 운전기사는 전용 공간으로 안내하고 안전벨트로 휠체어를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신속했어요. 마치 수백 번 해본 일상적인 행동처럼요.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탄 여성에게 간단히 물었고 확인을 받은 후에야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훈련을 모든 버스 기사님들이 받나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상버스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승객 지원 교육을 받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스템 자체가 이미 대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자 문화였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또 다른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노인이 버스에 올라타자 앉아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청년은 그저 미소로 화답했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자리 양보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드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현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요. 버스가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하차했습니다.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펼쳐들고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영어로 누군가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바쁜 출근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죠. 그러다 우산을 든 중년 여성이 다가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비록 서툰 영어였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진 못해도 도우려는 마음만은 강해요. 이현주가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또 다른 작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한 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있었지만 유모차를 혼자 옮기기엔 위험해 보였죠. 그때 주변에 있던 2명의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동시에 다가갔어요. 한 사람은 유모차 앞을, 다른 한 사람은 뒤를 잡아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에 도착하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아무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필요한 순간을 알아채는 게 진정한 배려죠. 홍대 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내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카페 창문 너머로 또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던 학생이 재빨리 부축해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관점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구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배려가 문화가 된 나라. 그 순간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현주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도시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주중 낮 시간이라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조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지나갈 뿐이었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모셔왔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도시의 진짜 모습은 사람들로 북적일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강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고 햇빛은 물결 위에서 반짝였죠. 한적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여기 벤치에 잠시 앉아볼까요? 이현주가 제안했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느껴진 따뜻함에 놀랐어요. 이 벤치도 온열 기능이 있나요?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양열로 충전되는 온열 벤치예요. 기온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긴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런 시설까지 필요할까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제가 의문을 표했어요. 이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내 씨는 도시 인프라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세요? 효율성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떤지. 전형적인 평가 기준을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질문도 함께 던져요.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가장 필요한 한 사람. 그동안 제가 평가했던 도시들은 항상 다수를 위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이현주는 주변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이 공원에는 지금 사람이 많지 않지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우리 주변에는 규칙적으로 설치된 비상벨, 자동 조명, 무인 충전 스테이션, 실시간 수질과 대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정상 작동 중이었죠. 가로등을 보세요. 이현주가 가리켰어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서 누군가 지나가면 더 밝아집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밤에 혼자 걷는 사람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강변에 설치된 구조함도 보여주었어요. 내부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환, 심지어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장비가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는 대화를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한적한 공원 구석구석에 놀라운 세심함이 숨어 있었어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깜빡이는 비상등까지 있었죠. 강변의 작은 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 키오스크에 관심이 갔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공원 안내도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나타났어요. 날씨, 대기질, 주변 화장실 위치, 비상시 대피 경로까지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키오스크도 태양열로 작동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그리고 배터리도 있어서 밤에도 정전 시에도 최소 48시간은 작동해요.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키오스크 아래에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이현주가 열어 보였더니 안에는 비상용 담요와 물, 간단한 응급처치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제 목소리가 감동으로 살짝 떨렸어요. 누가 오든 안 오든 여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언제 누군가에게 이 시설이 절실히 필요할지. 잠시 침묵 속에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현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도시를 평가할 때 항상 통계와 수치에만 집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다른 차원의 가치예요. 어떤 가치인가요? 이현주가 물었습니다. 준비돼 있다는 가치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그건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목도리를 고쳐 메었어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이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독일에서 일할 때 예산 문제로 거절했던 프로젝트들이 생각났어요. 이용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으로 인해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던 누군가를 외면한 건 아닐까 싶네요. 이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강 건너편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분수대였습니다. 한강에 설치된 분수가 햇빛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저건 또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수질 정화 분수예요. 강물을 순환시켜 산소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하죠. 실용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서울은 실용적인 기능과 정서적 가치를 함께 담아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도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 그것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술만 발전한 차가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도시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도시. 인파가 적은 그 한강공원에서 저는 사람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뀐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이현주와 저는 조용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기억에 담으려 애썼어요. 높은 빌딩들, 정돈된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서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하게 쓸 생각이에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요. 이현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우리는 이미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 반을 달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이제 제게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배려가 보였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넓은 통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어요. 출국장 앞에서 이현주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류장 음성 안내 버튼에 미니어처, 모형과 교통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물건들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겠죠. 이건 특별한 선물이네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현주 씨.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버튼에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작은 버튼 하나에 얼마나 많은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는지요. 첫날 횡단보도에서 들었던 그 안내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건 그저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에요. 이현주는 미소로 답했어요. 맞아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새로운 우정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이현주와 헤어져 보안 검색대로 향하면서 제 마음속엔 이미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빠름보다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보고서는 분명 제가 이전에 쓴 어떤 보고서와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죠. 계속해서 글을 이어갔습니다.
차가운 정류장 바람 속에서 들려오던 그 안내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던 온열 벤치. 나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평가 보고서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진정한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평가위원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고백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라운지를 나서며 제 주머니에 든 작은 미니어처 버튼을 만졌습니다. 이제 이 작은 물건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룬 한국의 상징이자 제 선입견이 무너진 순간의 증거였죠. 탑승구로 향하는 길, 공항 곳곳에서 보이는 세심한 배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전소, 휴식 공간, 심지어 24시간 의료센터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공간들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횡단보도의 음성 안내, 온열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 여성, 자신감 있게 점자블록을 따라가던 시각장애, 아동 말없이 휠체어를 도와주던 운전기사의 모습까지.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이곳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귀국 후 동료들과 상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생각했어요. 그들은 분명 놀랄 겁니다. 기술만 앞선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시각을 넓히고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꾼 여정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카드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지. 그리고 그 여정 내내 누군가는 항상 내가 편안하길 바라고 있었어. 이제 저는 돌아가서 제 일에 임할 때마다 항상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기술인가? 이 시스템은 정말로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할 것입니다. 진정한 포용성이란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구름 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저를 따뜻하게 배웅해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그때는 평가위원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